저는 올해 65, 서울의 한 평범한 동네에서 40년 넘게 가위 하나로 먹고 살아온 미용사입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단골 손님들만 상대하며 소일거리 삼아 가게를 지키고 있지만 정숙 미용실이라는 촌스러운 간판을 처음 내걸었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서 어린 아들을 재워놓고 밤 늦게까지 손님들 머리를 말고 잘랐습니다. 파마약 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죠. 그래도 저는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녀석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젊은 날을 전부 바쳐 억척스럽게 키워낸 아들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남들 보기엔 그저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아들이겠지만 저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죠. 그런 아들이 몇 해 전 참하고 고운 아가씨를 제 앞에 데려와 아내로 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며느린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제 아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줬고 예쁜 손주까지 안겨줬습니다. 저의 유일한 낙은 주말마다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다 같이 모여 저녁 한 끼를 먹는 겁니다. 보통은 저희 집으로 다들 오지만 가끔은 며느리가 맛있는 걸 해놓았다며 자기네 집으로 저를 초대하기도 했죠. 그 주 주말은 며느리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놨다며 저를 아들네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쇼핑몰 일 때문에 어깨가 자주 축 처져 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그날따라 유독 화색이 돌더군요. 제가 아가, 요새 좋은 일이라도 있냐? 라고 묻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요즘 다니기 시작한 마음 수련원이라는 곳 덕분이라더군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옆에 있던 아들 녀석도 서현 씨가 저기 다녀온 뒤로 얼굴이 밝아져서 저도 좋아요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힘든 일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나 보다 하고 기특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고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자고 가. 손주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어찌나 졸라대던지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러마 약속하고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죠. 아들 녀석이 깔아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저는 고된 줄도 모르고 살아온 제 인생이 이만하면 참 괜찮다는 생각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녘의 고요함을 깨는 아주 작은 소리에 저는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딸각하고 현관 도어락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이내 복도를 비추는 센서 등이 켜지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아들이나 며느리가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나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문 밖에서 누군가 작게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새벽에 대체 누구지?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소리나지 않게 살금살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에 달린 작은 렌즈에 조심스럽게 한쪽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센서 등 불빛 아래 제 며느리가 웬 낯선 남자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초조함과 짜증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남자에게 내밀자 남자는 내용물을 힐끗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들고 있던 봉투를 빼앗아 들며 나직이 하지만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걸 지금 정성이라고 가져온 겁니까? 원장님께서 자매님의 믿음을 의심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남자의 팔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며 참고 있던 화를 억누르듯 쏘아 붙였습니다. 찾아오지 말랬잖아요. 이러다 남편이 하면 어쩌려고요. 다음 주까진 꼭. 하지만 남자는 며느리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지극히 사무적인 말투로 그러나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다음 주 모임까지 약속한 정성 준비해 놓으세요. 기회는 드렸습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긴 채 미련 없이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며느리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얼어붙은 채로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정성? 원장님? 자매님?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놨습니다. 단순한 불륜도 돈 문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우리 가족에게 무언가 아주 기묘하고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네 집의 모든 것이 예전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인 제 눈에는 며느리의 그 태연한 미소와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거짓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밥을 깨작거리며 속으로만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대체 그 남자는 누구일까? 원장님? 자매님? 그게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새벽에 봤던 그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며느리의 모든 것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라도 하듯 며느리의 말과 행동, 표정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쓸데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아들네 집에 반찬거리를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반갑게 맞아줬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봤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저 손님 전화 좀 받고요. 며느리가 잠시 베란다로 나간 사이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아들 부부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 녀석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을 정리해준다는 핑계였죠. 방을 둘러보던 제 눈에 며느리의 화장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장대 위에 값비싼 화장품들 사이에 전에 본 적 없는 웬 작은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병에는 조잡한 글씨체로 생명수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무슨 문양인지 알 수 없는 기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봐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그저 평범한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수라는 그 이름이 주는 기괴하고 불길한 느낌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통화를 마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오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손에 들린 유리병을 본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느린 황급히 제게서 병을 빼앗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아는 분이 몸에 좋은 물이라고 해서요. 제가 요즘 힘든 일이라도 있냐? 라고 넌지시 묻자 며느린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몸과 마음이 지칠 땐 기도만 한 게 없더라고요. 기도하면 다 괜찮아져요. 그 기도라는 단어가 어찌나 낯설고 이질적으로 들리던지.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뭘 그러세요. 서윤 씨가 요즘 쇼핑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좀 예민해져서 그런 거니까 어머니께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묘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이 비밀의 문을 열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며 제 걱정을 유난으로 치부해버리니 이제 정말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가정이 통째로 무너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저는 그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핑계를 만들어 며느리의 쇼핑몰 사무실로 쓸고 닦을 걸레 몇 개와 간식을 챙겨 들고 찾아갔습니다. 네가 일하는 곳은 어떤가 구경도 할 겸 반찬도 좀 주려고 왔다.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며느리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애써 모르는 척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책상 달력에 그날 오후 7시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옆에 수련원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단어를 보자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저녁장이나 보고 들어가야겠다며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 건너편 카페에 앉아 며느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며느리는 황급히 사무실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 것을 확인한 저는 곧바로 길가로 달려나가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출발하는 버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기사님께 외쳤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저 앞에 가는 버스 좀 따라가 주세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택시 뒷자리에 앉아 며느리가 탄 버스를 졸졸 따라가는데 어찌나 가슴이 떨리던지 손에 땀이 다 벨 정도였습니다. 버스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동네로 한참을 달렸고 마침내 낡고 허름한 상가들이 즐비한 낯선 거리에서 멈춰섰습니다. 며느리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저는 택시비를 계산하고 조용히 뒤를 쫓았습니다. 며느리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7층짜리 상가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을 굳힌 채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리자 길고 어두운 복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 육중한 철문 위에서 뻔뻔하게도 그럴듯한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들의 진짜 이름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이 떨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세빛기획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세빛기획이라는 명패 밑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 같아 꾹 참아왔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리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방금 들어갔거나 아니면 환기를 위해 일부러 열어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 같은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뛰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그 좁은 틈새에 조심스럽게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기괴하고 아주 끔찍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공간에는 책상 하나 없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두 손을 하늘로 뻗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며 광적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황홀경에 빠진 듯 웃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통곡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들 앞 작은 단상 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원장이라는 자가 서서 두 팔을 벌린 채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묵은 업을 씻어내려면 제물로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곧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치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커다란 바구니에 흰 봉투들을 차례차례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미친 듯이 눈을 굴려 제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리 속에서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부짖거나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얼굴로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광기 어린 열기와는 동떨어진 깊은 절망과 체념에 빠진 모습. 며느린 자기 차례가 되자 로봇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힘없는 걸음으로 바구니에 봉투를 넣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건 아니었습니다. 저건 마음 수련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대하고 끔찍한 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알아두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밥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그날의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흰 옷을 입고 광적으로 울부짖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영혼 없이 눈물만 흘리던 내 며느리의 얼굴.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곤 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며느리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와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며느리의 쇼핑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린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며느리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뭘 봤는지 아니? 그 썩어빠진 상가 건물 7층에서 네가 뭘 하고 있었는지 내가 다 봤다고! 제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하고 발뺌하려던 며느리는 제가 흰옷을 입은 사람들과 단상 위의 원장, 헌금을 담던 바구니, 이야기를 꺼내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며느리는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제야 저는 며느리가 왜 그런 곳에 빠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죠. 어머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혼자 운영하던 쇼핑몰은 몇 달 전부터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창고 안 재고들 위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던 며느리는 차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혼자 끙끙 앓던 그때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 알게 된 한 여자가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 있다며 그 수련원을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는 곳인 줄 알았어요. 다들 제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안 풀리는 게 제 업보 탓이라며 정성을 보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성을 보여야 업이 씻겨나가고 그래야 사업도 잘 풀린다면서요. 그렇게 며느린 쌈짓돈을 시작으로 나중엔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곳에 돈을 바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걸 알면서도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기에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며느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이 사람한테만은, 남편한테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저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성격에 이런 걸 알면 저 정말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어머님, 저 그건 너무 무서워요. 제발요. 며느리의 눈물 젖은 얼굴을 내려다보는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연민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전 그저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섞인 애원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온 뒤 저는 며칠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붙이면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쇼핑몰 일로 혼자 끙끙 앓다가 누구 하나 기댈 곳 없어 그런 이상한 곳에 빠져버린 며느리가 가엾고 딱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문틈으로 엿봤던 그날의 광경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위로를 건네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돈을 뜯어내고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며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 혼자서는 절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며칠을 밤새어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아들은 이 일의 당사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 가족이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 있으니 퇴근하는 길에 미용실로 잠시 들러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들은 군말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늦게 아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가게에 영업 중 팻말을 준비 중으로 돌려놓고 아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어야 한다.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 현관문 앞에서 낯선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며느리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생명수라고 적힌 이상한 유리병, 그리고 제가 직접 며느리를 미행해서 봤던 세빛 기획의 끔찍한 집회 현장까지 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아들에게 털어놨습니다. 네 처가 아무래도 이상한 곳에 단단히 빠진 것 같다. 네가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해. 이대로 뒀다간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고 말 거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아들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 씨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라며 제 말을 믿지 않던 아들은 제가 흰옷을 입은 사람들과 원장님이라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두 눈에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으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아들은 이윽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당장 가서 서연이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들은 굳게 담은 입술로 그 말만 남긴 채 황급히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아들이 사라진 문 쪽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들이 이 끔찍한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굳게 담은 입술로 가게를 뛰쳐나간 뒤 저는 뜬 눈으로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네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제 어른인 아들의 가정을 제가 함부로 휘젓는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얘기 중이에요. 나중에요. 라는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애꿎은 이불만 쥐어뜯으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린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서연 씨랑 깊은 대화도 나눴어요. 어머니께서 오해하신 거였어요. 좋은 곳이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해라고? 그 끔찍한 광경이?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그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제발 제 예상이 틀렸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7층의 새빛기획 앞에 선 저는 누군가 드나드는 틈을 노려 또다시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엿봤습니다. 큰 방 안에는 여전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그 안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저는 마침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사람의 등 뒤에 몰래 숨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밖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후덥지근하고 향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사이에 섞여 필사적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안쪽에 있는 작은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끌리듯 그쪽으로 다가갔고 마침내 그 안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는 원장이라는 자와 제 아들, 며느리 단 3사람만 있었습니다. 원장은 아들과 며느리의 머리 위로 생명수라고 적힌 병에 물을 뿌리며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정성이 하늘에다 이제 곧 막혔던 사업의 운이 트이고 가정의 광명이 비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고비만 넘기시면 두 분은 모두 구원받고 큰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원장의 말에 제 아들 녀석이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제 반듯하고 똑똑했던 아들이 말입니다. 원장님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들은 그렇게 통곡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고 며느린 그런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안도와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 하고 쳤습니다. 돌아보니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 하나가 저를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누구시죠? 여긴 아무나 들어온 곳이 아닙니다. 옷은 왜 제대로 안 갖춰 입으셨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저를 붙잡으려는 남자의 손을 뿌리친 뒤 그대로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겨우 빠져나와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깨를 잡아채던 그 서늘한 남자의 손길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느리에 이어 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그들의 소나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거긴 왜 오셨어요? 저희 성스러운 의식을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원장님께서 어머니의 영혼이 어둠에 물들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부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 말만 남긴 채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죠. 이제 아들 내외는 완벽하게 한 팀이 되어 저를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자신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던 그때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무너지면 내 아들, 내 며느린 누가 구해낸단 말인가?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돌릴 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조종하는 그 집단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게 구석에 낡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생 가위만 잡아온 투박한 손으로 서툰 타자를 한자 한자 두드려 나갔습니다. 제가 아는 단서는 단 하나, 세빛기획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그 이름을 검색해 보았지만 별다른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세빛기획 마음수련, 세빛기획 피해 같은 단어들을 덧붙여가며 밤새도록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한 인터넷 카페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빛기획 마음수련원,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제목을 눌렀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절규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 자식을 잃은 부모, 그들의 사연을 읽는 내내 저는 함께 울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카페 게시판을 샅샅이 뒤지던 중 주요 인물 정보 공유라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그 게시물을 열었죠. 그 안에는 원장이라는 자의 사진을 비롯한 간부들의 얼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하나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고 제 어깨를 잡아채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사진 밑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 본명 김상철, 신도관리 및 현금 수금 총책임자. 온화한 말투로 접근하여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 각별한 주의 요망.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김 실장이라는 자의 얼굴을 노려보며 주먹을 굳게 말아쥐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김 실장이라는 남자의 얼굴을 얼마나 노려봤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덜덜 떨리던 제 마음속에서 이제는 차가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를 저 끔찍한 구렁텅이에 빠뜨린 자들을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미용과에만 잡아온 제가 저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함에 다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인터넷 카페의 쪽지 보내기 버튼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카페 운영자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자판을 꾹꾹 눌러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그날의 끔찍한 일들까지.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걸려 장문의 글을 보낸 뒤 저는 혹시나 답이 오지 않을까 밤새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기적처럼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자신 역시 아내를 그곳에서 잃었다고 밝힌 카페 운영자는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한번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저와 비슷한 고통을 가진 한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오랜 싸움에 지친 듯 몹시 피곤하고 수척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은 의지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자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심정 제가 다 압니다. 제 아내도 처음엔 어머님 며느님처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힘들다, 위로가 된다. 그러더니 어느 날 집을 팔아 돈을 바치고 지금은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남자는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모여 그들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번번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목격한 것처럼 원장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장면은 그들의 사기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와 함께 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님께서 보고 들으신 것들이 이 싸움을 끝낼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그리고 어머님의 아드님과 며느님을 되찾는 일을 돕겠습니다. 남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 있다는 사실에, 함께 싸워줄 동지가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것이 속에서부터 울컥 차올랐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남자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날 저와 남자는 카페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 운영자와의 만남 이후 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미용실에서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피해자 카페의 글들을 읽으며 그들의 실체에 대해 파고들었습니다. 카페 운영자와 저는 매일같이 통화하며 그들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 즉 내부 고발자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릴 도와줄지, 누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인터넷의 글만으로는 알 길이 없어 답답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을 열고 한 젊은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안색이 몹시 어둡고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을 의자에 앉히고 평소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학생,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네. 남자친구랑 싸웠나? 제 말에 아가씨는 대답 없이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묵묵히 머리를 잘라줬습니다. 그런데 거울 너머로 보이는 아가씨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가위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자 옆에 놓인 아가씨의 가방 틈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 하나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생명수라고 적힌 작은 유리병. 며느리의 화장대에서 봤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가씨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이상한 데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 잘 아는 사람 하나도 이 마음이 힘들다는 핑계로 이상한 수련원 같은 데 다니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지 뭐야. 제 말이 끝나자 거울 속 아가씨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깨를 들썩였죠. 제 예상이 맞았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가씨의 등을 조용히 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작게 속삭였죠. 학생, 혹시 세빛 기획이라고 알아요? 그 한마디에 아가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대학을 다니던 중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지쳐 힘들 때 우연히 그곳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보내주신 등록금까지 정성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고, 이젠 그만두고 싶지만 그동안 바친 돈이 아깝고
또 그곳을 배신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협박에 두려워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흐느끼는 아가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아가씨.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쁜 건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가씨가 아니라 아가씨의 약한 마음을 이용한 그놈들이야. 저는 아가씨에게 피해자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계획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들의 범죄를 녹화한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카페 운영자인 박 사장 그리고 용기를 내준 젊은 아가씨와 한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정보가 셀까 싶어 밤 늦은 시간 제 미용실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박 사장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단추 모양을 한 아주 작은 소형 카메라를 아가씨에게 건넸습니다. 원장이 직접적으로 신도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비상식적인 지시를 내리는 장면을 녹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아가씨,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당장 빠져나와야 해요. 알았죠? 저는 제 딸에게 말하듯 아가씨의 손을 꼭 잡으며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가씨는 제 걱정이 무색하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도 이제 더는 그들에게 노란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작은 체구,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저는 그 아가씨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작전 당일, 저는 미용실 문에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라는 팻말을 붙이고 가게 안에서 박 사장과 함께 초조하게 아가씨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피가 마르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웠고 저는 타들어가는 속을 찬물로 겨우 달래며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혹시나 카메라를 들킨 것은 아닐까? 아가씨에게 무슨 험한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놨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와 박 사장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여니 밖에선 하얗게 질린 얼굴의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가씨는 의자에 앉자마자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서 단추 모양의 카메라를 꺼내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저와 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이내 익숙한 그들의 소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원장이라는 자가 몇몇 신도들을 작은 방에 따로 불러놓고 특별 상담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찬민님의 그 집, 그 땅 다 부질없는 겁니다. 이 땅의 재물은 우리 영혼을 좀먹는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땅을 사두는 것만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기 저 형제님 보십시오. 집 담보로 대출받아 정성을 바치고 나니 아드님이 하던 사업이 얼마나 잘 풀립니까? 다 원장님을 믿고 따른 결과입니다." 원장은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신도들에게 집과 땅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바치라고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몰래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사람의 영혼을 담보로 한 악랄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우리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박 사장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말아쥐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원장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낼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이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달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들과 싸워온 박 사장은 제 말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경찰서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놈들은 아주 교묘해서 법망을 피해 나갈 구멍을 전부 만들어놨어요. 모든 걸 자발적인 헌금이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도 아니고 사기죄로 그놈들을 감옥에 보내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가 이미 다 겪어봐서 압니다. 수사도 지지부진할 거고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박 사장의 말에 저는 눈앞이 다시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마저 저 악마들의 편이라면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절망하는 제게 박 사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게 하려면 세상이 먼저 이 일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론이 들끓어야만 검찰이고 경찰이고 마지못해 움직일 겁니다. 방송국에 제보하는 겁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썩은 상처는 햇빛 아래 드러내 완전히 도려내야만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홈페이지를 찾아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와 박 사장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뜯긴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사연을 눌러담고 우리가 확보한 동영상 일부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연락이 올까 오지 않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밝힌 젊은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제보 메일과 영상을 보고 연락했다며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박 사장은 다음 날 방송국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작가와 담당 PD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눈치던 그들은 저희가 건넨 소형 카메라의 원본 영상을 전부 확인하고는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영상을 다 본 담당 PD는 흥분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네요. 종교의 탈을 쓴 악랄한 착취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이 사건의 실체 파헤치겠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추가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같은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그들의 사기 수법을 낱낱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오며 처음으로 희망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이제 이 일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게 되는 사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방송국과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뒤 저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방송이 나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이 제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방송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박 사장과 젊은 아가씨와 함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제 미용실이 아닌 박 사장의 작은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굳게 문을 잠그고 작은 텔레비전 화면 앞에 나란히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방송은 우리가 넘긴 내부 고발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원장의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텔레비전을 통해 흘러나오자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송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인터뷰가 이어졌고 그들의 사기 수법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뒤따랐습니다. 방송사 취재진이 김 실장을 덮치는 장면에서는 저를 향해 보였던 그 서늘한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1시간 남짓의 방송이 끝나고 우리 셋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쉴 새 없이 울리는 박 사장의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다들 보셨군요. 예, 이제 시작입니다. 피해자 카페 회원들의 전화였습니다.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제보를 하겠다며 함께 싸우겠다고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여론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박 사장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전국의 추가 피해자들에게서 제보가 빗발쳤고 그들의 사기 행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뒤 저녁 뉴스에서 전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경찰차들이 그 낡은 상가 건물을 둘러싸고 형사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이는 장면, 그리고 잠시 뒤 늘 단상 위에서 신처럼 군림하던 원장이라는 자가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실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 역시 줄줄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한때는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왕국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자라 믿었던 이들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게 될 그 아이들을 저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원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장면이 뉴스에 나온 지 꼬박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 내외에게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감히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집안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커튼이 굳게 닫혀 있어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절망의 공기가 제 피부에 와닿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는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입었던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공간은 이제 모든 빛과 온기를 잃고 싸늘한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의 한가운데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까칠해진 얼굴과 퀭한 눈,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지 미동도 없이 그저 허공만 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제 자랑이었던 늘 듬직하고 반듯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들아, 제가 차마 목이 메어 아들을 부르자 그제야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구석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눈물을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차마 제 얼굴을 볼 용기가 없는지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만 작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치 우편물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유독 눈에 띄는 붉은색 글씨의 우편물들, 은행에서 온 대출금 상환 독촉장, 카드사에서 온 연체 고지서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엄청난 빚이 이제는 날카로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넋이 나간 아들과 고개도 들지 못하는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악마 같은 사기꾼들을 잡았다는 승리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리고 산산조각 나버린 가족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눈앞이 아찔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저 두 아이 모두 절망의 늪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침묵을 깨고 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결국 이 늙은 어미인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잡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일어나거라.
나랑 갈 데가 있다. 며느리는 눈물이 그렁한 눈을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의지도 희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순순히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은 우리가 나가는 순간까지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둑해진 거리를 지나 저는 며느리를 제 미용실로 데려왔습니다. 영업 끝 팻말을 걸고 안으로 들어와 가게의 모든 불을 끈 채 의자 위에 조명 하나만 켰습니다. 수십 년간 제 손때가 묻은 익숙한 공간, 공기 중에는 늘 그렇듯 희미한 파마향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경대 앞 의자에 조용히 앉혔습니다. 거울 속에는 삶의 모든 풍파를 맞은 듯 지치고 망가진 얼굴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단정하고 예뻤던 머리는 그간의 마음고생을 보여주듯 푸석하게 상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게 가장 익숙한 도구인 가위와 빗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등 뒤에 서서 상에서 갈라진 머리카락 끝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조용한 미용실 안에는 가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머리카락을 잘라내던 저는 거울을 통해 며느리와 눈을 맞추며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머리카락은 잘라내야 새 머리가 나는 법이다. 상한 건 미련 없이 잘라내야지.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 앞에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빗으로 며느리의 머리를 차분히 빗겨내리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아가. 그러니 이제 고개 들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남편 앞에서조차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아이는 어린애처럼 어머님, 어머님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아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위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우는 며느리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제 투박한 위로가 부디 이 아이의 찢어진 마음에 작은 연고라도 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퉁퉁 부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커튼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햇살이 폐허처럼 변해버린 거실을 환하게 비추자 아들은 그제야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우편물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과 제 뒤에 숨듯 서있는 며느리를 식탁 의자에 마주보고 앉혔습니다. 사건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세 사람이 한 공간에 마주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는 건 어제까지로 끝이다. 이제부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저는 그동안 모아뒀던 독촉장과 고지서들을 두 사람 앞에 펼쳐놨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액수의 빚. 두 사람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 둘 다 지금 몸만 성한 거지 마음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건 우리끼리 부둥켜 안고 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내가 피해자 모임에서 알게 된 전문 상담사분이 계시다. 다음 주부터 당장 찾아가서 치료부터 받아.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그리고 저는 낡은 가계부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빚, 이것도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 피하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저는 두 아이에게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 것인지, 한 달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파마향 냄새 맡아가며 아끼고 아껴 모아둔 노후 자금과 정 안되면 이 미용실 가게라도 팔아서 급한 불은 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넋을 놓고 있던 아들의 눈에서도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보며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상 무너진 것 같은 얼굴들 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야. 그 구멍 이 늙은 어미가 어떻게든 만들어 줄 테니 너흰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만 따라오면 돼. 알았어? 제 말이 끝나고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아들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모기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 제 잘못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비로소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폐허 위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고 아들과 며느린 매주 상담 치료를 받으며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를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퇴근 후 대리운전까지 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썼고 며느린 무너졌던 쇼핑몰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두 아이는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거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로에게 기댄 채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주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미용실에 모여 있는데 며느리가 제 머리를 보더니 어머님 여기 흰머리요 하며 흰머리 하나를 쏙 뽑아줬습니다. 그걸 본 아들이 피식 웃으며 며느리의 머리를 넘겨주더니 당신도 여기 있네 하며 아내의 흰머리를 뽑아줬죠. 저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새 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아들의 머리에도 흰 서리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다 아들아. 제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멋쩍게 웃고 말았습니다. 예전처럼 소리내어 웃진 못했지만 그 멋쩍은 웃음 속에 우리는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측은함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저희 가족은 그렇게 폐허 위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아주 조금씩 다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